자정의 종소리가 서울의 심장부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지만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뒷골목은 그 소리를 삼켜버렸다. 축축한 콘크리트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강지혁은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며 이 도시의 화려함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잔해들을 쓸어 담았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낡은 작업복은 그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는 평범한 환경 미화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감각은 언제나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훑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의 방향,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소음의 변화, 어둠 속의 숨은 고양이의 움직임까지도 그의 의식은 놓치지 않았다. 과거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가로 짐승과도 같은 생존 본능을 남겼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사는 법을 택했고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이 일이 자신에게는 최적의 위장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이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지역은 커다란 쓰레기 수거함을 밀며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예민한 귀에 불규칙적인 발소리가 파고들었다. 일반적인 취객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었다. 절박함과 고통이 섞인 누군가에게 쫓기는 자의 다급한 소리였다. 지역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엉망으로 구겨지고 찢어진 한 노인이 골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탈진으로 창백했고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뒤를 돌아보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고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퇴로를 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감정 없는 사냥개의 그것과 같았다. 지역은 거대한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이 끔찍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노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지역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 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필사적인 의지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제발, 이것만은.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며 중얼거렸다. 추격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품인가, 박 기사. 순순히 넘기면 편하게 보내주지.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역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던졌다. 작고 금속성의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지역을 향해 외쳤다. 제천에 진정한 혈통을. 그 외침은 지역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제천, 그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이름, 그가 버리고 도망쳤던 과거의 이름이었다. 추격자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지역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바람과 같았고 훈련된 암살자의 정석적인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지역의 쇠파이프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지는 공격은 남자의 관자놀이를 향해 쇄도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총구를 돌렸지만 지역은 이미 그의 사각으로 파고든 후였다. 지역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리고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훈련된 전문가 두 명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숨은 이미 멎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역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지혁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당신은 살아계셨군요, 도련님. 노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피로 물든 희미한 미소였다. 저는 강민호 회장님을 모셨던 박 기사입니다. 25년 전 그날 밤 제가 도련님을 그의 말은 기침과 함께 끊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자신이 던졌던 물건이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열쇠.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제천그룹은 원래 도련님의 것입니다. 권태준에게서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의 머리가 옆으로 떨어졌다. 지혁은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다. 강민호, 제천그룹, 권태준. 그의 머릿속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고 투박한 열쇠를 집어들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는 열쇠였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순찰차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량의 엔진음이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아까의 추격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냉철하고 훈련된 인물들이 내렸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확인하고 노인의 시신을 재빨리 수습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했다. 그들은 현장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들은 단순한 경호팀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설 조직이었다. 권태준이 그동안 제천그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짐작하게 하는 단서였다. 그들은 지역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모든 처리를 끝내고 신속하게 사라졌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고 희미한 피 냄새만이 방금 전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현실로 끄집어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기사의 마지막 눈빛과 도련님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 강지혁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쓰레기차 옆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그것이 세상이 아는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뿌리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제천그룹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제국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 권태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탐욕과 야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박 기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영원히 어둠 속에서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제국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것인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강지혁의 원룸은 그의 삶처럼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지도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그는 책상이 스탠드 불빛 아래 어젯밤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낡은 열쇠를 내려놓았다. 단순한 쇠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죽음, 그리고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과거 정보요원 시절의 습관처럼 대상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열쇠의 재질과 형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수십 년의 세월에도 거의 부식되지 않았다. 손잡이 부분에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연필심을 갈아 만든 흑연 가루를 손끝에 묻혀 문양 위를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그러자 숨어있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형상의 로고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평범한 은행 로고가 아니었다. 부와 권력의 최상위층만이 이용하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는 사설 금고 업체의 상징이었다. 지역은 곧바로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치고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통해 그는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정보의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그 로고가 1990년대에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골든이글 시큐리티라는 업체의 것임을 알아냈다. 지금은 다른 거대 보안 회사에 합병되어 사라진 곳이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합병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설령 접근하더라도 박 기사가 남긴 이 열쇠에 해당하는 금고의 소유주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지역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여 직접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유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박. 그의 서류는 국정원조차 쉽게 가짜임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한편 제천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권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제천그룹의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백인호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강남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를 마친 참이었다. 그러니까 박영감은 죽고 우리가 보낸 놈들 둘은 병신이 됐는데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는 건가? 권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백인호의 등을 식은땀으로 적시기에 충분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장 CCTV는 모두 교묘하게 파괴되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권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백인호를 마주했다. 박영감이 25년 동안이나 숨어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아냈나? 그의 질문에 백인호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최근 몇 년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권태주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뻔하지. 강민호의 핏줄을 찾고 있었겠지. 오래전에 전부 처리된 줄 알았는데 성가신 벌레가 아직도 남아 있었군.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사건을 심각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귀찮은
과거의 잔재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제국의 문을 두드린 자다. 당장 그놈의 정체를 파악해.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며칠 후 지역은 완벽한 변호사의 모습으로 골든 이글 시큐리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퍼스트월 시큐리티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는 오래전 사망한 해외 교포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남긴 개인 금고를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서류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삼엄한 보안 절차를 거쳐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금고실로 안내받았다.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켜주자 지역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져온 열쇠를 금고의 잠금 장치에 꽂고 천천히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25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시간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지역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운명을 증명하는 과거의 유물들이 잠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강민호와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지역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단아한 글씨체로 우리의 사랑, 지역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감정을 추스른 그는 다른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강민호 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몇몇 개의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와 날짜가 비어있는 주식양도 계약서 뭉치가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제천 그룹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과 비전, 그리고 점차 커져가는 권태준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태준의 야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탐욕의 그림자를 본다. 그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 어느 날짜의 기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과 결탁한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 이대로 두면 그가 제천을 통째로 삼킬 것이다. 만약을 대비해 모든 증거의 사본을 오수진 대리에게 맡겨두었다. 그녀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수진. 지역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그에게 단순한 진실을 넘어 싸워야 할 명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그는 모든 물건을 챙겨 금고를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강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국의 심장의 칼을 겨눠야 하는 제국의 진정한 후계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지혁은 제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대신 성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유일한 이름, 오수진.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복수극의 유일한 변수이자 희망이었다. 지혁은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고 오수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천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침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룹의 하청 보안 업체 서버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 동안의 집요한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오수진. 현재 제천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입사 후 뛰어난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10년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승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그녀의 실적 보고서는 언제나 최고 등급이었지만 최종 승진자 명단에서는 항상 권태준 회장의 측근들에게 밀려났다. 그녀는 고립된 섬이었다. 능력은 출중하지만 권력의 주류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강민호 전 회장의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태준에게 그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그녀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 함부로 내치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일 터였다. 지역은 확신했다. 그녀라면 아버지의 유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부패한 제국을 바로잡으려는 자신의 대의에 동참해줄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접근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오수진의 일과를 파악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으며 불필요한 약속은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퇴근 후 낡은 서점을 잠시 둘러보는 것이었다. 지역은 그곳을 접선 장소로 정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지역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그녀가 자주 가는 서점의 역사 코너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오수진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조선왕조실록 관련 서적 앞에 멈춰 섰을 때 지역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기록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수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역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강민호 회장님께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오수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뭘 원하는 거야? 그녀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되찾고 싶습니다. 지역은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25년 전 강민호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수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과거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감정을 추슬렀다. 이걸 나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 내가 뭘 해주길 바라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제국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오수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점을 떠났다.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파문이 일었음을. 한편 백인호 실장은 부하들의 무력한 패배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침입자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현장 주변의 낡은 상가 건물 CCTV에서 간신히 지역의 흐릿한 뒷모습을 확보했다. 그들은 안면 인식 기술과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하여 마침내 하나의 신원을 특정했다. 강지혁, 고아원 출신, 전직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 5년 전 작전 중 사망 처리됨. 보고를 받은 권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단순한 좀도둑이나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국가가 길러낸 최정예의 인간 병기. 그의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당장 그놈을 산채로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태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백인호는 정예 요원들로 팀을 꾸려 지역의 예상은신처로 추정되는 지역에 거대한 그물을 쳤다. 그리고 며칠 후 오수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역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오수진에게 추가적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접근하던 순간이었다. 백인호의 팀은 즉시 주차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두운 주차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지역은 순식간에 10여 명의 무장한 요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강지혁, 오랜만이군. 네가 죽었다는 보고를 내가 직접 결제했었는데. 백인호가 차 위에 올라서서 비웃으며 말했다. 지역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쓰레기 청소는 낮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밤에도 하는군. 그의 조용한 도발에 백인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잘난 주둥이를 얼마나 놀릴 수 있는지 보자. 잡아. 요원들이 일제히 지역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어둠과 하나가 된 그림자였다. 지역은 가장 먼저 달려든 두 명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뒤따라오던 적들을 향해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는 오직 효율적인 무력화만을 위한 동작이었다. 그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유영하듯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총알이 콘크리트 기둥에 밝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무엇도 그의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 백인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그는 권총을 뽑아 지역을 겨눴지만 지역은 이미 거대한 SUV 차량 뒤로 사라진 후였다. 잠시 후 차량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요원들의 고통스러운 비명뿐이었다. 몇 분 후 비상 전력이 들어와 주차장이 다시 밝아졌을 때 그곳에는 백인호를 제외한 모든 요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권태준은 백인호로부터 처참한 결과와 함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지역이 마지막에 쓰러진 요원의 주머니에 넣어둔 강민호 회장의 낡은 만년필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권태준은 처음으로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위협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아파트 창밖으로 소동의 여파를 지켜보던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녀가 보낸 단 한 문장의 메시지가 지역의 낡은 휴대폰 액정에 떠올랐다. 돕겠습니다. 동맹은 마침내 맺어졌다. 동맹은 맺어졌지만 신뢰는 증명되어야 했다. 강지혁과 오수진의 첫 번째 비밀 회동은 한강변에 버려진 물류 창고에서 이루어졌다. 지역이 미리 확보해둔 안전가옥이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오수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지역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25년을 버텨낸 생존자였다. 사진 한 장과 당신의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모든 것을 걸 만큼의 확신을 줘야 합니다. 오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역은 말없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금고에서 가져온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중 하나를 집어넣었다. 잠시의 정적 후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5년 전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다. 그것은 강민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오수진과 함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랫사람을 아끼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오 대리, 이 프로젝트는 제천의 미래가 될 걸세. 자네의 그 빛나는 눈을 믿으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테이프 속 젊은 오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는 흥분 속에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기획안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 그녀는 이 녹음 테이프가 강민호 회장이 자신의 일기장과 함께 개인 금고에 보관할 정도로 아꼈던 기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 어떤 서류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안의 모든 의심은 사라져 있었다. 무엇을 하면 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보안 서버에 25년 동안 보관해온 자료들을 조금씩 지역에게 전송했다. 그것은 권태준이 회장이 된 직후 그룹의 모든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과거의 기록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오수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몰래 핵심 자료들을 백업하여 개인 서버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선견지명이 25년이 지나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밤을 새워가며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벽 한 면은 온통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사진, 서류,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붉은 실들로 뒤덮여갔다. 그는 오수진이 넘겨준 25년 전 그날의 보안팀 근무일지와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스케줄을 대조했다. 끔찍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원래 그날 밤 아버지의 별장을 경호하기로 되어 있던 베테랑 팀은 바로 전날 권태준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신참들로 구성된 다른 팀으로 교체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하루 전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정비한 업체는 제천그룹의 공식 협력사가 아니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소유주는 권태준의 운전기사의 먼 친척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왜 자신은 살아남았는가? 그 해답은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태준과의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싼다. 아내와 나는 예정대로 주말에 별장으로 가겠지만 지역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박 기사에게 부탁해 주말 동안만이라도 멀리 데리고 가 있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는 차에 함께 타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빼돌렸던 것이다. 쓰레기차 옆에서 발견된 아이, 그것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 기사가 자신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그곳에 잠시 숨겼을 터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박 기사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는 그렇게 고아가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진짜 이름, 강지혁, 자신을 끌어안고 웃어주던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의 얼굴, 권태준. 모든 진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짓눌러온 정체 모를 분노의 근원을 마침내 마주했다. 그것은 버려졌다는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처절한 증오였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고 단단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통과 의례였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영혼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강철보다 단단한 복수심을 새겨 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역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사냥개의 냉철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 강지혁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강지혁의 내면에서 일어난 폭풍은 그의 외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는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는 오수진과의 통신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태세를 보였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권태준의 권력 기반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오수진은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경고했다. 권태준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간이라고. 그는 제국의 힘, 즉 언론과 공권력을 자신의 사냥개로 부릴 것이라고. 그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권태준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완벽한 패배 이후 강지혁이 단순한 물리력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상대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를 짓밟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둘 사이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검은 거래의 역사가 있었다. 권태준은 제천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산업 스파이 조직에 대한 가짜 서류를 건넸다. 이자가 그 조직의 핵심 요원일세. 강지혁,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권태준의 말에 경찰청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천그룹이 제공하는 막대한 후원금 앞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강지혁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그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흉악범으로 묘사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권태준의 손아귀에 있는 언론사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강지혁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전직 특수요원 출신 산업 스파이, 경찰 추적 중 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권태준의 계략은 교묘했다. 강지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의 모든 행동과 주장의 신뢰성을 박탈하고 그를 어두운 구석에서 기어 나오게 만들어 자신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대중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그를 가두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이미 그들의 수보다 두세 발자국 앞서 있었다. 오수진의 경고를 받은 직후 그는 권태준이 장악한 언론사와 경찰 내부 통신망에 대한 감청을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함정이 설계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가 터져나오기 몇 시간 전 그는 이미 모든 활동 거점을 옮기고 흔적을 지운 뒤였다. 경찰의 대대적인 급습 작전은 텅 빈 창고의 먼지만 일으켰을 뿐이었다.
오히려 지역은 권태준이 만든 이 소란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산업 스파이 강지혁의 행방에 쏠려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반격을 준비했다. 오수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권태준의 여러 비자금 계좌 중 가장 규모가 작고 꼬리 잡히기 쉬운 하나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주로 정치인들과 언론사 간부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더러운 돈이었다. 지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증거자료 패키지를 만들었다. 그는 이 폭탄을 거대 언론사에 보내지 않았다. 권태준의 입김 한마디면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다. 대신 그는 작지만 대기업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를 선택했다. 그는 추적이 불가능한 여러 서버를 거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제국의 진짜 얼굴.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해당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은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천그룹의 이름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계좌, 이체 내역, 비밀 회동을 증명하는 녹취록의 일부,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에게 뿌려진 향응 목록까지.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그들은 즉시 기사화에 착수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산업 스파이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제천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거대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여론의 마지못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권태준이 쏘아 올린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것이다. 제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권태준은 이사들 앞에서 격렬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음해 세력의 비열한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산업 스파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를 올가매려다 오히려 자신이 부패한 재벌 총수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꼴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서 지역은 TV 화면 속 분노에 찬 권태준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을 잡기 위해 펼친 거대한 그물을 찢고 그의 심장부에 작은 비수를 꽂았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제국의 황제에게 처음으로 고통과 굴욕을 안겨준 일격이었다. 지역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태준이 던진 그물은 찢어졌고 강지혁이 던진 비수는 제국의 심장에 밝혔다. 비록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제국 전체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권태준은 검찰 조사와 여론의 질타를 막아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했다. 덕분에 강지혁을 향한 공개적인 추격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도시 전체를 감싸던 팽팽한 긴장감 위로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불안한 평온이 찾아왔다. 지역은 이 귀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그의 새로운 안전가옥 벽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되새겼다. 이 싸움이 단순한 증오의 발현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더럽히는 일이 될 터였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남겨진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아버지의 목소리, 생각, 그리고 꿈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가 단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했던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달았다. 복수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었지만 이제 그 목표는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권태준처럼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료가 필요했다. 오수진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역은 오수진과 함께 권태준에게 밀려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아버지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인물은 강민호 회장 시절 제천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윤기중 전무였다. 그는 권태준의 분식회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횡령 누명을 쓰고 불명예 퇴직한 뒤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지역과 오수진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사진과 일기장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권태준의 비자금 내역을 자신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설명했다. 윤기중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옛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인물은 강민호 회장의 마지막 경호실장이었던 최철웅이었다. 그는 25년 전 그날 밤 의문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한쪽 다리를 잃었다. 권태준은 그 사고를 최철웅의 과실로 몰아 그를 해고했다. 그는 이후 무술 도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역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셨군요. 살아계셨습니다. 그는 지역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 밤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다. 그렇게 강지역에 유령 부대가 조직되었다. 제국의 심장을 꿰뚫는 정보력을 가진 오수진,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재무 전문가 윤기중,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보안 전문가 최철웅까지. 그들은 지역의 안전가옥에 모여 작은 작전 본부를 꾸렸다. 25년 동안 흩어져 있던 아버지의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권태준은 비자금 스캔들을 간신히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정보가 내부에서 새어나갔다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자신에게 껄끄러운 질문을 던졌던 이사들, 심지어는 자신의 최측근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와 불안은 결국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는 백인호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모든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의 도청 장치를 설치해 그들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을 감시해라. 내 뒤에서 감히 나를 배신하려는 쥐새끼가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백인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인지 알았지만 권태준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이 결정은 권태준이 스스로 자신의 발밑에 무덤을 파기 시작한 신호탄이었다. 안전가옥의 작전 본부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윤기중은 권태준의 또 다른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최철웅은 백인호가 이끄는 보안팀의 조직 구성과 약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오수진은 권태준의 편집증이 극에 달했다는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 모든 정보가 중앙의 거대한 작전 지도 위로 모였다. 지역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다음 목표를 정했다. 권태준의 손과 발을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백인호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백인호는 권태준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를 무너뜨리면 권태주는 고립될 겁니다. 유령 부대의 첫 번째 사냥 목표가 정해졌다. 폭풍 전의 고요는 끝났다. 이제 제국의 가장 단단한 방패를 부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참이었다. 백인호는 권태준의 그림자였다. 25년 동안 그는 권태준의 손을 더럽히는 모든 일을 처리해왔다. 그는 단순한 경호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어두운 면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권태준의 죄악을 묻어버리는 무덤직이었다. 강지혁은 그 기둥을 무너뜨려야만 제국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덤을 파헤쳐야만 25년 전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작전은 백인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사적인 삶을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수진은 백인호가 사용하는 모든 법인 카드의 사용 내역을, 윤기중은 그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모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최철웅은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퇴직한 보안 팀원들을 접촉해 그의 성향과 약점을 수집했다. 며칠 밤낮의 분석 끝에 그들은 백인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바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그의 외동딸이었다. 백인호는 지독한 기러기 아빠였다. 그는 딸의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권태준이 던져주는 더러운 돈에 손을 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다. 권태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백인호의 목줄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지혁은 이 목줄을 끊어버리는 대신 그 목줄을 자신의 손에 쥐기로 결심했다. 그는 백인호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릴 정교한 연극을 설계했다. 연극의 첫 번째 막은 우연을 가장한 경고였다. 지혁은 자신이 가진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백인호의 딸이 재학 중인 스위스의 한 예술대학 회계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리고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계좌 정보를 담은 안내 메일이 백인호에게 발송될 때 그 계좌번호를 윤기중이 관리하는 해외 유령 법인의 계좌번호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인호는 평소처럼 거액의 등록금을 그 계좌로 송금했다. 며칠 후 백인호는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등록금이 미납되어 퇴학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백인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분명히 돈을 보냈고 이체 확인증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가 은행에 확인했을 때 돈은 이미 계좌에서 인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단순한 금융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두 번째 막은 신뢰의 균열이었다. 지혁은 권태준의 지시로 백인호가 그룹 임원들을 불법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그는 오수진을 통해 입수한 도청 파일의 일부를 편집했다. 그는 권태준이 다른 측근과 나누는 대화에서 백인호의 실수를 질책하는 부분만을 교묘하게 잘라내어 마치 권태준이 백인호를 내치려 한다는 뉘앙스로 왜곡했다. 백 실장도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고 내 뒤를 봐줄 수는 없겠지. 대체할 놈은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그는 이 조작된 녹음 파일을 백인호만이 확인할 수 있는 비밀 이메일로 보냈다. 발신자는 당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부자였다. 파일을 확인한 백인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난 25년간 권태준을 위해 개처럼 일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의심과 토사구팽의 위협뿐이었다. 그의 충성심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권태준의 편집증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올랐다. 지혁은 백인호에게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딸이 연루된 불법 외환 거래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오늘 밤 11시 폐쇄된 제2자유로의 터널 안으로 혼자 와라.
당신의 충성심이 당신과 당신 딸의 미래보다 중요한지 선택해. 메시지에는 그의 딸 등록금 이체, 내역 사본과 조작된 도청 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선택지를 가장한 최후통첩이었다. 그날 밤 백인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터널 안에는 낡은 차량 한 대만이 헤드라이트를 켠 채 서 있었다. 차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지혁이었다. 백인호는 권총을 뽑아 겨누었다. 내 놈이었구나, 강지혁. 이 모든 게 내 놈의 장난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야. 이건 심판이다. 지역의 목소리는 터널의 어둠처럼 차갑게 울렸다. 권태주는 널 버릴 거다. 네가 가진 비밀이 너무 많거든. 그는 네가 검찰에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널 제거하려 들겠지. 네 딸의 미래도 그걸로 끝이고. 지역은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날 도와라. 네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해. 25년 전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동안 권태준을 위해 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그러면 네 딸만큼은 내가 지켜주지. 법의 심판은 받게 되겠지만 최소한 목숨과 가족은 건질 수 있을 거다. 백인호는 절규했다. 그의 충성심과 생존 본능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가면 뒤에 숨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 한 명의 아버지만이 남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다. 지역은 마침내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었다. 백인호의 항복은 제국의 방벽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었다. 강지혁은 그 구멍을 통해 제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백인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다. 25년 전 암살 계획의 전모, 권태준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까지. 그것은 권태준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괴물 같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증명하는 피로 얼룩진 연대기였다. 지역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이제 법의 심판대에 권태준을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그는 검찰에 바로 가지 않았다. 법은 때로는 너무 느리고 권력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권태준에게 스스로 무너질 기회를, 아니, 스스로 파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괴물의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싶었다. 지혁은 권태준에게 단 한 장의 사진을 보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백인호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당신의 그림자가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내일 밤 2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제천그룹의 첫 번째 연구소 건물 옥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메시지를 확인한 권태준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완전한 불신,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백인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가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쳐놓은 게임의 판 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순순히 물러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의 공포는 이내 짐승 같은 광기로 변모했다. 강지혁, 감히 내 것을 모두 빼앗으려 해.
그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제국의 황제로서의 체면도 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자를 물어 죽여야 한다는 야수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도시 전체를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권태주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웠다. 수십 년간 자신의 돈으로 키워온 부패 경찰 간부들, 폭력 조직, 심지어는 해외에서 고용한 용병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내일 밤 제1연구소 반경 5km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봉쇄하고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찾아 죽여라. 생사불문, 대가는 원하는 만큼 주겠다. 다음 날 밤 서울의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만들어졌다. 경찰의 비공식적인 협조 아래 연구소 주변의 모든 도로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장해 통제되었다. 골목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배치되었고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았다. 평범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도시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역은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철웅은 경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며 적들의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오수진은 그룹 내부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권태준의 명령 체계를 파악했다. 지역은 적의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함정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권태준이 자신의 모든 패를 꺼내놓게 만들어 그 죄악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연구소 근처 하수도를 통해 포위망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몸에는 최소한의 장비만이 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도시의 지형과 어둠, 그리고 적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자신의 두뇌였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사냥터를 지휘하는 사냥꾼이었다. 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은 순찰 중이던 폭력 조직원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그들의 무전기를 빼앗았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목표물이 B구역에서 발견됐다. 전원 B구역으로 이동하라. 혼란에 빠진 적들이 B구역으로 몰려드는 동안 그는 유유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포위망의 핵심부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신출귀몰했다. 그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림자처럼 넘나들었고 적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이동했다. 그는 마주치는 적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관절을 부러뜨리거나 급소를 가격해 조용히 무력화시켰다. 어둠 속에서 비명 없는 아우성이 퍼져나갔지만 권태준의 지휘 본부에는 아무런 보고도 올라가지 않았다. 자신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연구소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최후의 방어선을 마주했다. 권태준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해외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일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으로 단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지역의 존재를 감지하고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에서 지역은 과거 블랙 요원 시절의 모든 생존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엄폐하고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순간을 노려 허를 찌르는 반격을 가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경험과 본능, 그리고 절박함의 싸움이었다. 지혁은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싸웠고 그들은 돈을 위해 싸웠다. 싸움의 이유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지혁은 어깨에 총상을 입는 혈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용병까지 쓰러뜨리고 피로 물든 몸을 이끌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옥의 심연과 마주했다. 권태준이 헬리콥터 옆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옥상에 몰아치는 밤바람은 피냄새와 화약 냄새를 뒤섞어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강지혁은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천천히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다. 그의 눈앞에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광풍 속에서 제국의 황제 권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의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마지막 남은 충신인 듯한 파일럿이 권총을 든 채 지역을 겨누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구나. 강민호의 어린 쥐새끼. 권태준의 목소리는 헬리콥터 소음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들렸다. 내 놈의 아비도 바로 그 얼굴이었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멍청한 표정 말이다. 하지만 결국엔 내 발밑에서 벌레처럼 죽어갔지. 너도 똑같은 꼴이 될 거다. 그는 지역의 상처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에게 이 상황은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곧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을 처리하고 자신의 제국 위로 다시 군림할 터였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고르며 권태준을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 진짜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준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의 유령 부대가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작전실, 오수진과 윤기중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동시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백인호가 넘긴 모든 증거 자료, 즉 25년 전의 암살 계획,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불법 도청 파일들이 수십 개의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특수부, 그리고 제천그룹의 주요 주주들에게 일제히 살포되었다. 최철웅은 그룹 내부의 보안망을 무력화시켜 이 진실의 폭탄이 그 어떤 방화벽에도 막히지 않고 제국의 심장부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길을 열었다. 심판의 날은 바로 지금이었다. 권태준의 위성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얼굴로 무시하던 그의 표정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경고 알림에 점차 굳어갔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터져나온 속보 헤드라인들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속보 제천그룹 권태준 회장, 25년 전 강민호 회장, 암살 주범으로 지목, 긴급, 제천그룹 비자금 장부 원본 공개, 정관계 로비, 파문 일파만파,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게 무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그는 지역을 돌아보았다. 지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권태준은 깨달았다. 이 옥상은 자신의 도주로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하려는 강지혁이 설계한 특별 관람석이었던 것이다. 내 놈이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는 파일럿에게 소리쳤다. 당장 이륙해. 어서. 하지만 파일럿이 조종간을 잡는 순간 헬리콥터의 모든 계기판이 꺼지고 엔진이 굉음과 함께 멈춰버렸다. 최철웅이 외부에서 전자기 펄스, EMP 장치를 이용해 헬기의 전자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었다.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혀버렸다. 그는 이제 완벽한 도간에 쥐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은 권태준을 완전한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파일럿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래, 다 끝났다고 치자. 하지만 너 하나만큼은 내가 직접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강지혁,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지혁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총성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지혁은 몸을 날렸다. 총알은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권태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옥상에서의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발악과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의 처절한 의지가 충돌하는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권태준은 미친 듯이 총을 휘두르고 주먹을 날렸지만 그의 공격에는 분노만 있을 뿐 기술이 없었다. 반면 지혁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권태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의 힘을 역이용해 관절을 꺾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지혁이 권태준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권태준의 거구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피를 토하며 지혁을 노려보았다. 죽여라.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 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죽음은 너에겐 너무 쉬운 벌이다. 넌 살아서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봐야 해.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25년의 세월을 감옥 안에서 평생 곱씹으며 후회하게 될 거다. 그 순간 멀리서부터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법의 심판이 마침내 제국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5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끝나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정의의 발걸음처럼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무너진 황제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권태준과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그를 내려다보는 강지혁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현장을 지휘하는 검사가 다가왔을 때 지혁은 품에서 낡은 인감도장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25년 전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아버지 강민호의 마지막 인장이었다. 제가 강지혁입니다. 모든 증거는 당신들의 서버로 전송되었을 겁니다. 권태준과 그의 잔당들은 법의 쇠사슬에 묶여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지혁은 용의자가 아닌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제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권태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들은 정관계의 추악한 민낯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썩어 문드러진 가지들은 모두 잘려나갔고 제국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 혼란 속에서 제천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상에 오른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고 강지혁이 강민호 회장의 유일한 친자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감식 결과와 법적 서류들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술렁이던 주주들과 이사진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오수진이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강지혁은 만장일치로 제천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회장직에 오르기 전날 지혁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비석 앞에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는 복수를 마친 승리자가 아니었다.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늦깎이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옅게 떨렸다. 두 분이 만드신 집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 치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쓸어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지역은 제천그룹의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한 오수진과 감사실장으로 복귀한 윤기중, 그리고 새로운 보안 총괄 이사가 된 최철웅이 함께했다. 한때 제국에서 쫓겨났던 그림자들이 이제 제국의 가장 밝은 중심에 서 있었다. 지역은 값비싼 명품 정장이 아닌 간결하고 활동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암살자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그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일성은 성장에 대한 비전이나 수익률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 제천그룹은 오늘부터 과거와 단절합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장이 술렁였다. 권태준 회장이 운영하던 모든 비자금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오직 기술과 신뢰로만 승부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이신 고 강민호 회장과 서연희 여사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저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파괴된 곳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것을 선포했다. 그것은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의 꿈이 담긴 제국이었다. 그날 밤 지역은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권태준이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쟁취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승리감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쓰레기차 옆에서 발견되었던 이름 없는 아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죽여야 했던 고독한 암살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제국의 후계자. 긴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 터였다. 지역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심장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도시의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새벽의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와 제국을 지켜야 할 수호자였다. 그의 눈빛 속에서 새벽의 제국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